네, 영상 구성으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른바 엑스파일의 실체를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뜨거운 감자인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내일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치권은 지금 윤석열 엑스파일, 이 정치권이 지금 화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의 대변인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엑스파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이 정치 파일 이야기가 나왔고 방어하기 어렵겠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엑스파일이 존재하느냐, 실존하느냐, 이것은 이제 실존하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 파일의 내용이 뭐냐, 내용 중에서 뭐가 네거티브고 뭐가 사실이느냐, 또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아주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많은데, 윤석열 엑스파일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구 야권 출신인 신지호 전 의원이 한 달 전쯤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야당 의원실에서 자신이 봤다라고 언급한 것이 최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해서 또 알려진 적도 있지만, 이제 지금 도화선이 된 것은 장성철 소장이 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그 SNS에서 자기가 이걸 봤는데 이걸 참 방어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된 겁니다. 네. 지금 장성철 소장하고 뉴스큐 제작진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본 문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윤석열 총장 본인의 것 한 10페이지 정도,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본인과 또 장모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개별 항목별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격거리다, 이렇게 코멘트도 달려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청문회 때 해명된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도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전언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얘기하신 저희 뉴스큐 제작팀이 장성철 소장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건네진 건 두 종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거를 총 정리해 놓은 문건이 하나 있고요. 그것도 대략 10페이지 정도 되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총장 의혹, 처 의혹, 그다음에 장모 의혹 세 챕터로 되어 있고, 그 의혹의 개별 항목별로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뭐 공격거리다, 아니면 이것은 청문회 때 해명이 된 것이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판단 의견까지 다 달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건별로 계속 해명하다가는 해명 때문에 날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야당 최고위에서 좀 이거 관련한 비판이 나왔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10시 경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아니 내가 이런 문건 입수했는데 당에서 좀 검토해보고 대응을 좀 잘 하시라라고 전달해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고 콜백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지금 현재 한 최고위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주겠다고 했더니 자기한테 주지 말래요. 잘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또 오해받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공개해라, 정치 공작이냐, 왜 당에는 안 주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공격이다. 네, 일단 장성철 소장이 해명을 했는데 이 문건 두 종류라고 하고요. 어디서 받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는 본인도 확인을 못하는 부분들이고,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본인은 우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은 본인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장성철 소장 주장을 보니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에게 전달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건 받기도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이준석 대표랑은 그 연락이 안 된 부분들은 뭐 이준석 대표가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들을 만약에 엑스파일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인 줄 아는데 그러면은
입수를 어떻게든지 입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보듯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지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일요일에 한 최고위원하고 통화해서 주려고 했는데 자기한테 주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은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은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민주당이 과거에도 전과가 여러 번 있습니다. 성공한 공작은 이른바 김대업 공작입니다. 그리고 전혀 성공하지 못한 공약은 아마 생태탕 공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입당이 전제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하더라도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하고 반대로 야권 단일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또는 야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공격은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 엄호 모드긴 한데요. 자, 6말 7초에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등판하게 되면 당연히 엑스파일 관련해서 질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일단 무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엑스파일을 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입수해서 어느 정도 지금 분석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따라붙은 별명이 검투사입니다.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나오는 예. 그 검투사의 예. 모습이었는데 과연 현실 정치에 등판을 해서 그런 자신에 대한 공격, 자신 가족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검투사처럼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검사 시절,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이라는 조직과 법집행이라는 칼과 방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혈을 당신이고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연 검투사 같은 모습을 그 송곳 이런 검증에 맞닿아서 네.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거든요. 예. 하지만 대선 주자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각 대선 주자별 엑스파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보통 했습니까? 일단 가장 실패한 경우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들 수 있겠죠. 예. 반기문 전 총장 경우에는 대선 출마한 지 20일 만에 뭐 조카에 대한 문제 또 여러 문제들 때문에 20일 만에 스스로 포기를 하는 예, 그런 예. 그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제 앞서서 나왔지만은 이해창 전 대표 총재의 경우에는 김대엽 사건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각 유력 주자들마다 끊임없이 붙어오는 부분들입니다. 예. 하지만은 대선 주자들로서는 뭐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증 문제, 또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경우에는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 비전, 전략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제기될 텐데 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공격하는 상대방의 허점을 역공하지 못한다라면은 끝까지 가기에는 어렵죠. 예, 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윤 전 총장 측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무대응만이 상책은 아니다. 예. 링에 오르는 순간은 본인이 입으로 예.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뭐 일단 무대응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뭐 구체적으로 좀 공격이 들어오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좀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엑스파일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도 열흘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윤 전 총장의 좀 생채기가 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링에 오르기 전에 벌써 이렇게 첫 인사부터 그만두는 열흘 만에 그만두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뭔가 좀 아마추어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예. 평가가 많습니다. 예. 이동훈 전 대변인이 사퇴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 마음을 제대로 못 읽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동훈 전 대변인이 자신을 국민의힘 입당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 이런 시선들이 좀 충분히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의 윤 총장 본인의 입으로 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이렇게 남들이 전하는 예. 전원 정치의 한계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되는 정치 참여 선언, 또 대선 출마 선언이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의 입으로 예. 직접 중요한 메시지를 내는 그런 행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앞으로 윤 전 총장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도 관심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석준 전 국조실장이요. 장관급 인사인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인사죠. 그렇습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예, 해왔습니다. 예. 예산실장 지냈고, 그리고 기재부 2차관, 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조정실장을 지냈었죠. 지금 캠프에 합류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일단 그 윤 전 총장 측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 그 경제 문제, 예. 또 국가 경영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실무적인 지원, 이런 것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둘 예. 사이에 무슨 그 직접적인 교감이 있었든가 교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주자들 조금씩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면 윤 전 총장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간극이 좀 줄어들었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또 벌어졌고,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이 P&R 리서치에서 조사한 겁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33.9, 이재명 지사 27.2%인데 이 조사를 지난주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5.2% 포인트 하락합니다. 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 그 차이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4.5%로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예. 그 하락하는 것을 최재형 원장이 메우는 예. 그런 여론조사인데, 또 다른 여론조사인 한국 그 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38%, 지난주보다 오히려 2.5%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이재명 격차가 13% 포인트로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여론조사 모두 무선 전화 ARS 10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 방법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P&R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적합도를 이렇게 1번부터 쭉 물어봤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을 처음 집어넣습니다. 예.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4.5% 포인트가 나왔고,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서는 적합도 조사에서 최재형 원장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질문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 또 다음 주 어떻게 나오는지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 대상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을 넣었을 때는 지금 4.5%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또 어떻게 조사할지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본인이 생각을 정리해서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분위기로서는 정치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예.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정치 참여하실 겁니까? 정치 하실 겁니다. 2년 전쯤에요? 2년 전쯤에 예. 감사원장 마치고 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신은 전혀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런 거 묻지를 마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죠. 원전 감사로 현 예. 정부와 이렇게 충돌이 벌어진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만은 임기를 다 안 채우고 정치 참여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예.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 신중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지난 금요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르신 어떻게 말씀,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실 거죠? 뭐 그것은 앞으로도 제가 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진 않겠습니다. 사익 추구하는 일을 안 하실 거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저 개인을 위해서 저희 지위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원장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 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저는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수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감사원장의 이력을 보면요, 누구랑 이렇게 대자비가 되냐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하고 좀 대비가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때 본선까지 쭉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지가 좀 읽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최재형 감사원장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보수층이 특히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자질을 굉장히 많이 갖추셨습니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보통 예. 표현을 하죠. 사회적 신분에 맞게 자기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라는 거. 최재형 원장은 사실 그 까도 나오는 것은 미담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예.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삶과 어떻게 보면은 인격 그리고 신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꼿꼿하고 강직한 공직자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뭐 그렇게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모색하는 거다. 그러니까 설득하고 윽박지르고 그거 안 되면은 대화하고 타협해서 차선을 모색하는 그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라고 말한 분이 있습니다. 체코 하벨 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신과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과정이다. 정치라는 것은 그것은 실천 도덕으로서의 정치를 말하는 분이 하벨 전 대통령인데 최재형 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벨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불가능의 예술로서 정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 그 원장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불의가 있었을 때 여기에 분노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따뜻함 이것을 최대한 장점으로 갖고 있는 분은 맞는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런 개인적인 영역의 장점들을 현실 정치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꼿꼿한 성품이 현실 정치에 어느 정도 융합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꾸준히 또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스토리도 있고 흑수저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렇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이분이 정치에 할지 또 어디에 할지 만약에 한다면은 야권 쪽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참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본인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수성가형 흑수저.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그 다른 주자에 비해서 그다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차별화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경기지사 소년공 출신이죠. 또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가난한 농부 7남매 중에서 그 장남으로 이렇게 그런 또 스토리가 있죠. 또 정세균 대표 전 총리도 보면은 독학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학하면서 고등학교 나오고 나름대로 이런 자수성가형 스토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가진 강점은 뭐냐면 경제 전문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소신이 있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경제
전문가라는 점이 굉장한 강점이고요. 그래서 경제 리더로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경제 회복과 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상당히 매력 있는 요소고 또 중도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매력이 상당히 있는 분인 것은 사실인데 예. 과연 본인이 정치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야당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그 폐쇄성 또 운동권 순혈주의 이런 것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극복하고 대선 주자에 도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정서상으로도 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여권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모레 출마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 경선 구도가 이재명, 이낙연 고착화되다 보니까 활력을 잃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에 이제 2년 전에 있던 조국 전투, 조국 예. 전쟁에서 친조국 인사들, 당내 친조국 인사들, 또 열린민주당의 친조국 인사들이 지지층이 어떻게 보면 기댈 언덕이 없어졌다. 그 빈 공간을 추미애 전 장관이 파고들면서 지지세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한 지지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예. 민주당 내에 추미애계라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지를 예. 선언한 의원들도 지금 한 명도 없고요.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중도 확장성에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과제입니다. 예, 뭐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주자들은 나오고는 있는데 그 판이 좀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지금 계속 내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결론을 못 내렸고 어제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좀 마무리를 짓게 될까요? 일단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의원총회에서 이제 찬반 격론이 벌어질 텐데 의원총회는 전당대회 연기를 결정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예. 전당대회를 연기를 결정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당원 88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통령 후보 선출은 대선 180일 전까지 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이것이 논쟁이 되겠죠. 예. 경선 연기를 주장한 측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사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경선 강행을 주장하는 측은 이 조항은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을 하는 거지 이것은 상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로서도 이제 본인 입장은 지난주에 원래는 강행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었는데 예.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니까 일단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 내일 의견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강하게 압박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당무위원회로 가자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당무위원회 가면은 또 논쟁이 벌어지고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러면은 제적 과반에 과반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 의원총회를 열자라고 한 의원들이 60명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 의원들이 약 20여 명 되고요. 수적으로는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에서는 의견을 듣는 거지 거기서 예.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만약에 연기론 쪽으로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당대표 입장으로서는 참 어쩔 수 없이 당무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무위원회로 가면은 당무위 의장이 송영길 대표거든요. 예. 네. 그리고 구성 자체가 100명 이하로 그 주요 당직자들 그리고 각 시도당 위원장들 그리고 시도지사 예. 또 여러 명 이제 또 국회 상임위원장들에서 100명 정도 되는 100명 이하인데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아직 확인도 양쪽 다 그렇군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주도하는 당권파 표도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예. 문제는 이렇게 당위원회에서 대결로 가는 구도가 과연 민주당에 바람직하느냐. 예. 오히려 상대방에게 적대감만 싣고 완팀이 되는 데는 이렇게 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송영길 대표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매듭 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